북한 군대에는 여성 군인만 해도 수십만 명이 있다고 합니다. 대략 7명 중 1명꼴로 여군이 있는 셈이죠. 자강도 만포 압록강이 바로 곁에 붙어있는 가파른 산비탈에도 이런 여군들이 모여있던 고사총 중대가 있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를 들려줄 주인공은 그 중대에서 산에 올라 약초를 캐는 후방사업주의 조장이었습니다. 간이 꽁꽁 얼어붙은 한겨울밤, 그는 사복 위에 군복 외투만 걸친 채 조원 4명과 함께 얼음 위로 조심스럽게 나섰습니다. 그런데 여자 군인 5명이 동시에 부대를 떠나게 된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이제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시작하기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릴게요. 그럼 그녀의 이야기를 직접 들어보시죠. 평안남도 개천에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는 탄광 노동자셨고 저는 3딸 중 맏이었습니다. 17의 군복을 입었으니 집에서 보낸 날보다 부대에서 지낸 날이 더 깁니다. 개천이라고 하면 누구나 탄광부터 떠올려요. 그런데 탄광마을에서 제일 흔하게 볼 수 있는 게 뭔지 아세요? 바로 다친 사람입니다. 우리 아버지도 예외는 아니었어요. 갱에서 나오다 무너진 곳에 다리가 깔렸습니다. 병원에서 겨우 뼈를 맞췄지만 그 뒤로는 예전처럼 걷지 못하셨죠. 오른쪽 다리를 질질 끌며 움직이셨습니다. 일을 못 나가게 되자 배급 명단에서도 이름이 빠졌어요. 다쳐서 그런 거니까 서류만 내면 된다 했지만 그 서류 한 장을 떼는데도 돈이 들더라고요. 결국 아무것도 못했습니다. 그때부터 어머니가 장마당에 나가셨어요. 처음엔 국수를 삶아 팔았습니다. 하지만 남는 게 거의 없었어요. 밀가루 값이 오르는 날엔 장사를 해도 소용이 없었으니까요. 그러다 아버지가 갱에서 석탄을 조금씩 몰래 들고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작업복 안쪽에 자루를 대고 조금씩 빼오는 거예요. 한 번에 많이 가져올 수는 없었죠. 들키면 도둑질이니까요. 그렇게 모아 집에 쌓아뒀다가 밤이 되면 어머니가 그걸 지고 나가셨습니다. 어느 날 어머니가 새벽에 들어오셨는데 들고 나간 자루가 없었습니다. 엄마, 자루는 버렸다. 그 말만 남긴 채 조용히 앉으시는데 손이 떨리고 계시더라고요. 나중에 들으니 순찰 도는 사람을 마주쳐서 자루를 개울에 던져버리고 도망치셨답니다. 그날만 팔았어도 사흘치 강냉이는 나왔을 겁니다. 어머니가 밖에 나갔을 때면 저는 문 앞에 쪼그리고 앉아 누가 오나 소리에 귀를 기울였어요. 그때 동생 둘은 아직 잠이 들었고 저만 박 소리를 듣고 있었습니다. 막내 동생이 겨우 6살이었습니다. 그 아이는 밥상에 앉아 젓가락질을 하다 말고 계속 제 눈치를 살폈어요. 자기가 더 먹어도 되는지 몰라서요. 6살짜리가 그런 눈으로 바라보는 모습을 보면 밥이 도무지 목으로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졸업반이 되니 학교 모임이 잦아졌습니다. 교원 선생님이 나와서 조국이 부른다고 말했는데 아이들은 다들 다른 생각에 잠겨 있었습니다. 곧 신청서 비슷한 걸 돌렸어요. 자원에서 군대 가겠다고 쓰는 종이였습니다. 여학생들은 지원이라고 불렀어요. 그런데 이미 명단은 다 짜여 있었죠. 밤마다 몇 명, 이런 식으로 위에서 숫자가 내려옵니다. 그 숫자를 맞추려고 교원이 아이들을 하나둘씩 불러서 이야기를 했죠. 우리 반에 저랑 친하게 지내던 친구가 있었어요. 그 친구 어머니가 학교에 3번 오셨답니다. 처음엔 그냥 돌아가셨고 2번째엔 뭔가를 들고 오셨죠. 3번째 왔던 날 교무실 문 앞에서 우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우리는 복도에서 그 울음소리를 들었어요. 며칠 후 명단이 다시 떴는데 그 친구 이름이 빠지고 다른 이름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날 하루 종일 그 친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저는 제 발로 지원했습니다. 애국심 때문은 아니었어요. 떼산이었죠. 군대에 나가면 그만큼 집에서 먹는 사람이 줄어드니까요. 군복도 나라에서 주고 밥도 나라에서 주니 적어도 굶진 않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때 제 머릿속엔 그 생각밖에 없었습니다. 집에 가서 얘기했더니 어머니가 밥을 푸던 손을 멈추셨어요. 거긴 더 굶는다더라. 그건 소문이야. 소문 아니면 어쩌려고. 엄마, 여기 있어도 굶어. 이 말을 하고 나서 저도 괜히 미안해졌습니다. 어머니 표정이 싸늘하게 굳는 게 눈에 보였으니까요. 아버지는 아무 말 없으셨어요. 그냥 담배만 말아 피우다가 밖에 나가 한참 있다가 들어오시더군요. 그날 저녁 반대한다는 말은 결국 없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아버지도 이미 셈이 끝났던 것 같아요. 딸 셋의 다리저는 가장 하나. 그 집에서 누가 밖으로 나가야 할지는 물어보지 않아도 다 아는 일이었죠. 신체 검사는 군사동안부에서 받았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키하고 몸무게 재는 줄 알았어요. 건물이 오래돼서 창틀에 종이를 붙여놨는데 바람만 조금 불어도 그 종이가 팔랑거렸죠. 우리를 한 줄로 세워두더니 한 명씩 방으로 들어가게 했습니다. 앞서 들어갔던 애가 밖으로 나오는데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어요. 저랑 마주치면서도 아무 말 없이 그냥 지나치더라고요. 궁금해서 뭐냐고 물었는데도 끝내 대답 안 하고 가버렸어요. 저도 방에 들어가 보니까 침대 하나만 놓여 있고
군의가 조용히 앉아 있었죠. 특별한 기계 같은 건 안 보였어요. 그냥 손으로 진찰하는 거더라고요. 그게 검사였습니다. 제 뒤에 서 있던 애들은 자기 차례가 오기도 전에 그냥 도망쳐 나갔어요. 집으로 곧장 갔다고 하더군요. 나중에 들으니까 그중 하나는 사흘 뒤에 결국 다시 끌려왔다는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저는 나가지 않았어요. 거기서 도망치면 다시 집에 붙잡혀 있게 될 테니까요. 검사가 끝나고 나올 때 손이 계속 떨리더라고요. 떨리는 손으로 종이를 받아서 조심조심 들고 나왔습니다. 그날 집에 돌아가서는 검사 얘기를 하지 않았어요. 어머니께도 지금까지 말한 적이 없습니다. 통지는 보름쯤 지나서야 왔어요. 종이에는 자강도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동네 어른들이 하시는 말씀이 자강도는 산속이라 겨울마다 얼어 죽는 사람이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어머니가 그 말을 들으시고는 이불솜을 뜯어서 조끼를 하나 지어주셨어요. 부대 가면 사복 못 입는다는 걸 알면서도 굳이 가방에 넣어주셨죠. 떠나는 날 아침 밥상에 계란이 하나 올라왔어요. 그 겨울 들어서 처음 보는 계란이었죠. 어디서 났는지는 묻지 않았습니다. 역에는 동생들이 다 나와서 따라왔어요. 막내가 제 손을 접다 놓다 하면서 뭔가 말을 할 듯 말 듯 했지만 결국 아무 말도 안 했습니다. 뒷차 소리가 들리자 어머니가 강냉이 떡을 종이에 싸서 제 손에 쥐어주셨어요. 먹고 다녀라. 딱 그 한마디씩만 하고 기차에 올랐습니다. 창가에서 손 흔들 틈도 없었어요. 사람이 너무 많아서 창가까지 갈 수도 없었습니다. 집결소에는 20알 가까이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머리를 잘랐는데 여자들도 짧게 잘라야 했어요. 잘린 머리가 바닥에 수북이 쌓이는 걸 모두 말없이 지켜봤습니다. 우는 애도 있었고 그냥 멍하니 서 있는 애도 있었죠. 그렇게 신병 훈련을 3달 받았습니다. 제식 배우고 총 분해하고 조립하는 것도 익혔고 산에는 뛰어 올라가야 했어요. 밥은 하루 3번 나왔지만 양이 너무 적어서 훈련 마치고 나면 자리에 앉은 채로 일어나기가 힘들었죠. 그때 이미 우리 중에는 코피 쏟는 애들이 나왔습니다. 훈련 마지막 주에 배치지가 나왔어요. 만포라고 했습니다. 기차를 타니 꼬박 사흘을 가야 했어요. 중간중간 멈추고 또 멈추고 전기가 끊겨서 산속에서 밤새 멈춰있던 날도 있었습니다. 사흘째 아침 창밖을 내다보니 사방이 산으로 가로막혀 있었어요. 머리 위로만 하늘이 조금 보일 뿐이었습니다. 같이 가던 애가 그러더군요. 여기서 어떻게 나가? 사실 저도 같은 생각이었지만 그 말은 차마 입으로 내뱉지 못했습니다. 만포역에 내리자마자 부대까지 트럭을 타고 이동했습니다. 산길을 오르는데 길이 워낙 좁다 보니 트럭 바퀴 한쪽이 자꾸 헛돌곤 했죠. 저는 짐칸에 서서 갔는데 나뭇가지들이 계속 얼굴을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그렇게 1시간가량을 오르다 보니 비탈진 산속에 막사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트럭에서 내려줄을 서 있는데 저 아래로 강이 내려다 보였습니다. 그게 바로 안목강이었죠. 생각했던 것보다 강폭이 좁았습니다. 강 너머로는 집들이 다닥다닥 붙어 있었고 지붕 색깔까지 또렷하게 보였습니다. 바로 그곳이 중국이었습니다. 중대장 봉지가 나와서 한 말은 짧았습니다. 여기는 국경이다. 강 쪽으로 혼자 내려가는 사람 없다. 첫날 듣게 된 이야기는 그게 전부였습니다. 제가 속한 중대는 고사총 중대였습니다. 산 위에 총잡에 설치하고 하늘을 지키는 부대였죠. 중대원 절반 이상이 여자였고 소대장 봉지도 여자였습니다. 첫 끼는 강냉이밥에 염전무 몇 조각이 전부였습니다. 국이 나오긴 했지만 건더기는 거의 없었고 숟가락질을 해도 배춧잎이 한두 장 떠오를 뿐이었습니다. 배급은 저울로 했습니다. 취사반에서 한 사람 몫씩 재서 나눠줬는데 저울 눈금이 늘 규정보다 모자랐습니다. 그걸 가지고 따지는 사람은 없었죠. 아무리 따져도 달라질 게 없다는 걸 모두 알고 있었으니까요. 입대한 첫 달에 가장 놀랐던 건 밥보다도 강연회였습니다. 한 달에 몇 번씩 정치지도원 동지가 와서 강연을 했는데 그때 남조선 얘기가 나왔습니다. 남조선에 잡혀가면 안기부라는 곳에서 지하실에 가둔다고 했어요. 거기서 밥을 잘 먹여 살을 찌운 다음 거꾸로 매달아 피를 뺀다고 했죠. 한 번에 피를 다 빼면 안 되니까 방울방울 조금씩 뺀다더군요. 그 부분에서 앞줄에 앉은 친구가 손으로 입을 막고 놀란 기색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그런 소리를 17부터 몇 년 동안 듣습니다. 듣다 보면 자연스럽게 믿게 돼요. 오히려 안 믿는 게 더 어려워집니다. 훈련은 그대로 진행됐고 훈련이 없는 날엔 일하러 나갔습니다. 도로공사에 동원되면 돌을 나릅니다. 들것 위에 얹어 둘이서 나르기도 하고 아주 큰 볼은 끈으로 묶어 등으로 맵니다. 남자 소대나 여자 소대나 운반하는 양은 똑같았어요. 군대에 들어오면 남자나 여자나 모두 군인이라는 말. 소대장 동지가 입버릇처럼 하던 말이었습니다. 여자들에게는 또 다른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생리대가 지급되지 않았으니 천을 잘랐었고 빨아서 말렸다가 다시 사용해야 했죠. 말릴 곳도 마땅치 않아 남자 소대원들이 다니는 길목을 피해 막사디 그늘진 곳에 널곤 했는데 자리가 좁으니 서로 밀고 당기다가 싸움이 나기도 했습니다. 한 번은 제 것 중 누가 하나를 걷어
땅에 내던졌던 적이 있었습니다. 누가 그랬는지 몰라서 그냥 흙 묻은 걸 주워와 다시 빨았습니다. 찬물에 손이 얼어서 감각이 없어지기 일쑤였습니다. 그 추운 겨울 손등이 다 터서 아팠던 기억이 납니다. 물마저 부족한 날에는 빨지도 못했습니다. 그런 날엔 그저 참고 지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해 겨울 우리 소대에 있던 한 동무가 아침 점검 때 쓰러졌습니다. 원래 마른 친구였는데 그 무렵엔 얼굴이 부어 있었습니다. 부었다고 해서 살이 찐 게 아니라 굶으면 붓는다는 걸 그때 알았죠. 누르면 손자국이 오래 남았습니다. 군의소로 데려가자 며칠 누워있다가 보양 중대로 보내졌습니다. 거기에 가면 죽을 한 그릇 더 준다고 하더라고요. 2달쯤 지나서 그 동무가 돌아왔는데 실은 돌아온 게 아니라 짐을 싸러 온 거였습니다. 제대증에 도장이 찍혀 있었습니다. 그 도장 받고 나가면 집에서 어떻게 대해줄지, 시집은 갈 수 있을지 하는 얘기들을 동무들끼리 나눴지만 정작 본인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짐이라고 해봐야 보따리 하나뿐이었습니다. 그걸 들고 막사 문을 나서는 모습을 소대원 모두가 문 앞에서 바라봤습니다. 배웅하러 나가서 저는 물었습니다. 집에 가면 뭐 할 거야? 몰라. 편지해. 그렇게 떠났습니다. 편지는 끝내 오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좀처럼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누워서 천장을 바라보다가 저 동무가 뭘 잘못했는지 곱씹어 생각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잘못한 게 없었습니다. 그냥 못 먹어서 쓰러진 건데 결국은 그게 자기 탓이 되어버렸던 거죠. 그때 저는 마음을 굳혔어요. 훈련만 잘하는 군인은 소용없고 먹거리를 구해오는 군인이 결국 살아남는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며칠 뒤 소대장 동지에게 후방사업소에 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여자가 거길 왜 가냐? 산 타는 건 자신 있습니다. 산에 곰 나온다. 곰보다 굽는 게 더 무섭습니다. 제 말에 소대장 동지가 웃었어요. 그러더니 사흘 뒤엔 바로 배치 명령을 내줬습니다. 후방사업소는 산에서 지내는 일이에요. 새벽이면 올라가서 해질 때까지 계속 산에 있어야 했죠. 도라지 캐고 삽주 캐고 가을엔 오미자도 땄어요. 우리 부대에선 이렇게 산에 붙어서 지내는 사람들을 호미병이라고 불렀습니다. 훈련에 면제해주는 대신 주어진 물량은 꼭 채워야 했어요. 채집한 것들은 자루에 담아 후방부에 넘깁니다. 후방부에서 그걸 팔아 식량을 구해옵니다. 즉, 부대밥은 저절로 들어오는 게 아니라 우리가 캐와야 식탁에 올라오는 구조였던 거죠. 저 한 달 동안 제 손은 온통 상처투성이었습니다. 뿌리를 캐려면 흙을 파야 하는데 삽이 부족해서 맨손으로 파는 일이 많았습니다. 손톱 밑이 다 까져서 숟가락조차 들기 힘들 정도로 아팠어요. 그런데 묘하게 산에 있는 시간이 좋았습니다. 막사에 있으면 점검이다 강연회다. 끊임없이 무언가를 시킵니다. 반면 산에서는 아무도 관심 없어요. 그냥 묵묵히 캐기만 하면 됩니다. 하루 종일 입 다물고 있어도 뭐라고 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어요. 반년쯤 지나자 실적이 붙기 시작했어요. 어디에 뭐가 나는지 몸으로 익히게 되더라고요. 물 흐르는 비탈 쪽엔 뭐가 많고 바위 밑엔 어떤 뿌리가 숨어 있고 이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감으로 들어왔습니다. 어느 날 후방부장 동지가 저를 불러 조장을 맡으라고 했어요. 조원은 4이었고 저까지 5명, 모두 여자였습니다. 한 명은 저보다 2살 위였는데 힘이 제일 셌고요. 또 한 명은 계산에 밝아서 무게를 재는 일을 도맡았습니다. 제일 어린 아이가 18이었는데 사는 그 친구가 제일 잘 탔어요. 나머지 한 명은 말이 적은 대신 손이 정말 빨랐습니다. 5명이 하루 종일 붙어 있으니 나중엔 말이 없어도 서로 뭘 원하는지 저절로 알게 되더군요. 누군가 물통을 내밀면 자연스럽게 따라주고 필요하면 아무 말 없이 자루를 던져줬어요. 조장이 되고 나서 하나 달라진 점이 생겼습니다. 바로 강변 출입이 가능해졌다는 거예요. 강가에 자라는 식물이 따로 있었거든요. 그걸 캐러 나가려면 초소를 지나야 했지만 후방사업조는 이름만 대면 통과할 수 있었습니다. 중대에서 그 길로 나갈 수 있는 사람은 우리 5분이었어요. 강가에 처음 내려간 날은 여름이었습니다. 생각보다 물소리가 컸어요. 초소에서 볼 때는 조용해 보였는데 가까이 가니까 돌들이 부딪히는 소리가 끊임없이 들렸습니다. 물빛도 위에서 내려다볼 때랑은 또 달랐어요. 건너편이 손만 뻗으면 닿을 듯 가까워 보였습니다. 사람들이 오가는 모습이 보이고 자전거가 지나가는 것도 눈에 띄었어요. 빨래를 널어놓은 모습까지 뚜렷하게 보였습니다. 같이 간 동무가 물었습니다. 저기 뭐 하는 데야? 중국이지. 그건 아는데 저 집은 뭐냐고. 집이겠지. 그렇게 우리는 둘 다 한참 그쪽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진짜로 인상 깊었던 건 밤이었어요. 보초를 설 때면 초소에서 강 너머를 바라봐야 했습니다. 건너 마을에는 밤에도 불이 환하게 켜져 있었어요. 그 불빛은 밤새 꺼지지 않았죠. 우리 쪽은 발전기 돌리는 2시간 빼면 깜깜한데 강 하나 건너 불빛이 그렇게 환한 겁니다. 처음엔 거기가 공장인 줄 알았습니다. 아니면 무슨 큰 기관이 있나 싶었죠. 그런데 나중에 보니
그냥 사람들이 사는 집들이었어요. 집마다 불을 켜두고 살아가더라고요. 가로등도 있었습니다. 길가에 늘어서서 밤새 내내 켜져 있었어요. 우리 쪽에는 가로등이란 게 아예 없었습니다. 그 불빛을 매일 봤습니다. 하루 이틀도 아니고 몇 년 동안 바라봤어요. 사람이 그렇게 뭔가를 계속 보면 머릿속에 생각이 하나씩 자랍니다. 저기는 왜 불이 켜져 있는데 우리는 왜 꺼져 있지? 그런 생각하지 않으려고 해도 자꾸 떠오르게 됩니다. 화면에서 배운 대로라면 저쪽이 우리보다 못 살아야 한다는데 실제로 눈에 보이는 건 전혀 반대였거든요. 밀수꾼을 만난 건 가을이었습니다. 강가에서 뿌리를 캐고 있는 배, 갈대밭 쪽에서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짐승인가 싶어서 보니 사람이었습니다. 남자 둘이 자루를 들고 있더라고요. 저쪽이 우리를 먼저 봤습니다. 그런데 달아나진 않았어요. 우리가 5명이 여자라는 걸 보고 나서 계산이 선 모양이었습니다. 한참 서로 바라보다가 그 사람이 먼저 말을 걸었습니다. 후방사업조요? 예, 우리 못 본 걸로 합시다. 속으로 여러 생각이 오갔습니다. 우리가 신고하면 저 사람들은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신고하려면 우리가 왜 그 시간에 거기 있었는지부터 설명해야 하거든요. 강변 출입 기록이 다 남아 있어서 조사가 시작되면 후방사업조 5이 한꺼번에 불려갑니다. 예, 못 봤습니다. 그날은 그렇게 헤어졌습니다. 열흘쯤 지나서 그 사람이 또 왔어요. 이번엔 자루 없이 빈손이었습니다. 우리가 캔 걸 보더니 묻더군요. 그거 얼마에 넘겨요? 부대에 넘기는 값을 말해주니까 코웃음을 치더라고요. 3배는 받는데 처음엔 믿지 않았습니다. 그런 말을 하는 사람이 많으니까요. 그러자 그 사람이 이번엔 그냥 가져가서 팔아보고 다음에 돈을 가져오겠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손해볼 건 없지 않느냐는 거였어요. 말만 들으면 맞는 얘기인데 그냥 가져가고 나면 끝일 수도 있잖아요. 셈이 빠른 동무가 조금만 주자고 했습니다. 그래서 한 자루에 반쯤을 덜어서 건넸어요. 닷새쯤 지나서 그 사람이 돌아왔습니다. 돈을 가져왔어요. 정말로 3배였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주는 양을 조금씩 늘렸습니다. 그래도 처음 몇 달은 늘 절반씩만 줬어요. 한 번에 다 주고 떼이면 그대로 끝이니까요. 우리가 캔 걸 전부 넘기진 않았습니다. 후반부에 넘기는 몫은 꼬박 채워놓고 나머지로 따로 판 겁니다. 그 돈으로 중대 식량을 더 사왔어요. 국의 건더기가 올라가니 소대원들 모두 좋아했죠. 어디서 났느냐고 묻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서로 묻지 않는 게 편했으니까요. 중대장 봉주도 알고 있었을 겁니다. 알면서도 모른 척했던 거죠. 그분도 중대원들 먹여야 하는 분이었으니까요. 남은 돈은 5이 공평하게 나눴습니다. 처음 제 몫을 손에 쥐었을 때 그게 제가 태어나서 스스로 벌어본 첫 돈이었어요. 그날 밤 돈을 꺼내 세어보고 접어서 넣었다가 또 꺼내 세어봤습니다. 그 사람이 물건을 들여다주기도 했습니다. 처음엔 약이었어요. 감기약이나 진통제 같은 것들. 그 다음엔 옷이 들어왔고 나중엔 신발도 갖고 왔습니다. 우리가 사는 게 아니라 팔아달라고 맡기고 간 거였죠. 파는 곳은 부대 아니었어요. 우리 부대엔 군관 사택이 있었거든요. 군관 가족들은 현금을 좀 가지고 있었어요. 아주머니들은 아이들 신발이 없다고 늘 걱정하셨죠. 그중 한 아주머니와 가까워졌어요. 그 집에 물건을 가져다 주면 값을 쳐줬고 다른 집에도 저를 소개해 주셨어요. 나중엔 그 아주머니가 먼저 뭐 좀 구해달라고 부탁하시기도 했고요. 그러던 어느 날 알판이 들어왔어요. 노래가 들어있다고만 했지 어떤 노래인지는 아무도 말하지 않았죠. 받아보니 우리가 아는 노래가 아니었어요. 창고에서 처음 들었어요. 밤에 5명이 모여 아주 작게 소리를 줄여 들었죠. 문 앞엔 제일 어린 친구를 세워두고 경계했어요. 가사가 무슨 뜻인지 다 알아듣진 못했어요. 그런데 목소리부터 달랐어요. 우리가 늘 배우던 노래는 다 같이 크게 부르는 건데 그 노래는 누군가 혼자 조용히 부르는 곡이었어요. 그런 건 처음이었죠. 노래가 끝나고 힘센 친구가 한마디 했어요. 저 사람들은 이런 걸 부르고 사네. 뭐라는 거야? 몰라. 근데 슬프네. 얼마나 반복해서 들었는지 기억도 안 나요. 나중엔 가사까지 외웠죠. 뜻도 모르면서 소리만 따라한 거예요. 산에서 뿌리 캘 때도 무심코 흥얼거리다 깜짝 놀라 입을 다문 적도 있어요. 그러다 보이 지도원이 우리를 부른 건 그 해 겨울 들어가기 직전이었어요. 한 번에 모두를 부른 게 아니라 하루에 한 명씩 불렀어요. 그게 오히려 더 무섭게 느껴졌죠. 앞서 들어간 친구가 무슨 말을 했는지 전혀 모르니까요. 제 차례는 4일째였어요. 들어가니 책상 위에 종이가 놓여 있었어요. 거기엔 강변 출입 기록에 날짜랑 시간까지 적혀 있었죠. 후방 사업조는 강에 왜 자주 가나? 거기서 나는 게 있습니다. 몇 시간씩 있던데? 거리가 멀어서 그렇습니다. 강 건너 사람 본 적 있나? 아니요. 본 적 없습니다. 그렇게 몇 마디 나누고 나왔어요. 별다른 일 없이 끝났지만
나오는데 다리에 힘이 쭉 빠지더라고요. 그날 밤 다시 5시 창고에 모였어요. 각자 어떤 질문을 받았고 어떻게 대답했는지 맞춰봤죠. 다행히 엇갈린 대답은 없었어요. 그때 샘 밝은 친구가 처음으로 그 말을 꺼냈죠. 우리 이거 언제까지 해야 할까? 아무도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해 겨울이 오기 전에 결국 일이 터졌습니다. 후방부에서 사람이 내려와 장부를 맞춰보자고 하더군요. 우리가 넘긴 무게와 팔린 돈이 맞지 않는다는 겁니다. 비는 돈이 꽤 됐어요. 저는 그 돈이 어디로 갔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후방부장 동지가 그 돈을 챙긴 거였죠. 그 사람이 그 돈으로 뭘 했는지도 대략 짐작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장부에는 제 이름이 올라가 있었어요. 캔 사람 이름으로 기록되거든요. 저는 불려가서 자리에 앉아 있었는데 그 사람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조전이 모르면 누가 알아? 저는 캔 것만 넘겼습니다. 넘긴 다음 일은 내가 알아서 하고 그런 뜻은 아닙니다. 그럼 무슨 말인데?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습니다. 여기서 후방부장 동지가 돈을 챙겼다고 말하면 그 한마디로 일이 저 하나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조사가 시작되면 후방 사업조 5명이 모두 걸려들게 되죠. 만약 조사가 들어오면 강변 출입 기록부터 시작해서 곧 밀수꾼 이야기도 나오고 창고에서 알판 돌려가며 들은 얘기까지 다 밝혀질 겁니다. 심지어 군간 사택의 물건 판 사실도 드러나겠죠. 그렇게 되면 노동 단련대에서 끝날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날 밤 우리 5은 다시 창고에 모였습니다. 아무도 입을 열지 않았고 그냥 둘러앉아 있었죠. 힘센 동무가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조사 언제 시작한대? 보름 안에. 보름. 셈이 빠른 동무가 손가락으로 뭔가를 꼽기 시작했습니다. 뭘 셈인지 짐작이 갔어요. 가장 어린 애가 그때 울기 시작했습니다. 소리는 내지 않고 어깨만 들썩였어요. 그 친구는 18살이었죠. 2달 전에 집에 편지를 썼는데 답장이 오지 않는다며 며칠 전에 저한테 속삭였던 친구예요. 나 못 가. 아직 아무 말도 안 했어. 언니가 무슨 말 하려는지 다 알아. 그 애는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러다 눈물을 닦고 저에게 물었어요. 근데 나 여기 남으면 어떻게 돼?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말수가 섞던 동무가 처음으로 입을 열었죠. 남으면 우리 셋만 도망간 게 되잖아. 그럼 너 더 위험해져. 그 말을 듣고 가장 어린 애가 울음을 멈췄습니다. 밀수꾼을 찾아간 건 사흘 뒤였습니다. 강가에서 만났고 처음에는 물건값 이야기를 꺼냈어요. 이번에 캔 게 얼마고 저번보다 좋다는 식으로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이어갔죠. 그러다 슬쩍 말을 돌렸습니다. 사람 넘기는 값은 얼마요? 그 사람이 담배를 피우려다 말고 저를 바라봤어요. 몇 명이나? 5명입니다. 5? 담배를 다시 주머니에 넣더군요. 한참 강 쪽을 바라보다가 값을 불렀는데 우리가 모은 돈을 모두 쏟아부어도 턱없이 모자라는 금액이었습니다. 그건 없습니다. 그럼 못하지. 앞으로 물건값은 안 받겠습니다. 우리가 캐는 거 전부 넘길 테니까요. 넘길 때 있어야 넘기지. 당신들 보름 뒤면 사라지잖아. 정말 그 말이 맞았습니다. 우린 이틀을 더 매달렸습니다. 결국 금액이 반으로 깎였고 대신 우리는 가지고 있던 모든 걸 그 자리에서 내놨어요. 돈이 나오고 군관 사택에서 챙겨둔 옷까지도 꺼냈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이 없던 동무가 은가락지를 빼내었습니다. 그건 그 애가 입대할 때 어머니가 손에 끼워줬던 건데 관물함 바닥에 천으로 감싸 숨겨뒀던 거였어요. 걸릴까봐 몇 년 동안 꺼내보지도 못했던 거죠. 그걸 내놓으며 그 애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어차피 못 끼는 거야. 그리고 그 사람이 우리에게 건넨 건 단 하나, 날짜와 시간이었습니다. 그날 그 시간에 어느 초소에 누가 서는지 그 정보를 알려줬죠. 자기 조카가 그 부대에 있다고도 했지만 정말 조카인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12시부터 등시까지 그 사이에 넘어가시오. 물길은요? 물길 없어. 강이 얼었으니까. 그제야 강이 정말 얼었다는 사실이 실감났습니다. 매일 보는 강이지만 그게 길이 될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어요. 우린 준비에 나흘을 썼습니다. 사복은 이미 있었습니다. 물건 팔면서 우리 몫으로 빼둔 것들이 있었거든요. 그걸 관물함 밑에 숨겨뒀다가 한 벌씩 꺼냈습니다. 신발은 못 바꿨습니다. 결국 군화를 신고 떠나야 했죠. 강으로 가는 데까지 1시간 정도 걸렸습니다. 눈이 얼어서 길이 매우 미끄러웠지만 조용히 움직여야 했기에 발을 질질 끌며 걷게 되더군요. 앞사람의 등만 보고 따라갔습니다. 한 번은 중간에 우리 중 한 명이 미끄러져 쓰러졌는데 소리가 날까봐 손등을 꽉 깨물었습니다. 초소 불빛이 보이는 곳까지 가선 땅에 바짝 엎드리고 한참을 기다렸습니다. 불빛은 켜져 있었고 그 안에 누군가 있었어요. 하지만 아무도 밖으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아마도 우리가 지나가는 걸 알고도 그냥 모른 척했을 겁니다. 강둑에 내려서니 얼음판이 하얗게 펼쳐져 있었습니다. 반대편까지 거리가 얼마 되지 않는데도
한없이 멀게 느껴졌어요. 일수꾼들이 다니던 자국이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눈 위에 난 발자국들이 길처럼 이어져 있었죠. 그 자국을 따라가면 얇은 얼음을 피할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일어서서 가지 말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서 있으면 무게가 한 곳에 쏠린다고요. 그래서 다섯이 한 줄로 엎드려 손과 무릎을 짚으며 기어갔습니다. 얼음 위에선 쩍쩍 금이 가는 소리가 계속 났습니다. 그 소리가 나올 땐 모두들 한순간 멈춰섰어요. 그때는 이상하게도 더 무서웠습니다. 숨소리까지 고스란히 들렸거든요. 강 한가운데쯤 갔을 때 힘 좋은 친구가 갑자기 주저앉았습니다. 입을 손으로 막고 애써 소리내지 않으려는데 몸이 전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결국 다시 기어가서 도와주게 됐어요. 일어나. 다리가 안 움직여. 내가 잡아줄게. 셋이 같이 그 친구 팔을 잡아 끌었습니다. 얼음판 위로 질질 끌려가면서 옷은 다 젖어버렸죠. 그 몇 분 동안은 아무도 앞을 제대로 보지 못했습니다. 겨우 건넌 뒤 둑에 올라섰을 때는 모두 그대로 바닥에 엎드려 있었습니다. 일어설 힘도 남아있지 않았어요. 한참을 그렇게 있다가 겨우 힘을 내서 외투를 벗었습니다. 군복 외투를 입은 채 마을에 들어가면 눈에 띄니까요. 눈을 파서 외투 5벌을 함께 묻었습니다. 그때 누군가 농담처럼 말하더군요. 나중에 돌아올 때 찾아 입자. 그래. 그렇게 말만 남긴 채 몸을 일으켰습니다. 그날 입은 사복이 너무 얇았습니다. 속에 껴입었던 옷도 겨울옷이 아니었으니까요. 마을 불빛까지 걷는 거리는 짧았지만 나중엔 내 발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를 정도였습니다. 제일 어린아이가 자꾸 뒤처져서 서로 팔짱을 끼고 걸었습니다. 처음 찾아간 곳은 밀수꾼이 알려준 집이었습니다. 문을 두드리니 여자가 나와서 우리 다섯을 보더니 아무 말도 묻지 않고 안으로 들여보내 주었습니다. 이런 일에 익숙한 집이란 생각이 들었습니다. 방엔 이미 부를 때 놓아서 따뜻한 기운이 몸에 닿으니 그제야 손발이 아프기 시작했습니다. 오랫동안 얼었던 것이 녹으면서 저릿저릿하게 아팠죠. 다들 손을 꼭 잡고 앉아 있었습니다. 잠시 후 그 집 여자가 밥상을 내왔습니다. 국그릇엔 고기가 들어있었어요. 숟가락을 들고 우리 다섯이 서로 눈치만 봤습니다. 누구도 먼저 먹지 않다가 제일 어린아이가 용기 내서 한 숟갈을 떴고 그제서야 모두들 따뜻한 음식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그 모습을 천천히 바라보던 여자분이 부엌에 들어가더니 국을 한 그릇 더 떠서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 집에서 이틀을 지냈어요. 사흘째 아침이 됐을 때 그 집 여자분이 우리를 앉혀놓고 말을 꺼냈어요. 조선말을 썼습니다. 다섯이 같이 있으면 하루 만에 잡혀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하죠? 흩어져야지요. 당연한 말이었지만 다들 그 말을 듣고 아무 말도 못했어요. 여기까지 다섯이 함께 왔는데 이제는 흩어지라는 말이니까요. 그래도 딱히 반박할 수가 없었어요. 다섯이 몰려다니면 조선 여자라는 걸 금방 눈치챌 테니까요. 그래서 날짜를 정하기로 했어요. 석 달 뒤 이 집에서 다시 만나자고 했죠. 샘의 밝은 분무가 날짜를 3번이나 확인했어요. 석 달이면 봄이네. 봄에 보자. 제일 어린아이가 떠날 때 제 손을 꼭 잡았어요. 그 손이 아직도 차가웠던 게 기억나요. 저는 마지막으로 집을 나섰어요. 차를 몇 번이나 갈아탔는지 제대로 기억이 안 납니다. 처음에는 승합차를 타고 그 다음엔 짐칸에 실려갔고 밤에는 또 다른 차로 옮겨 탔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건 계속 산뿐이었고 점점 강에서 멀어진다는 것만 알 수 있었어요. 중간에 한 번 차를 세우더니 밥을 챙겨줬습니다. 그때 저를 데려가던 사람이 다른 누군가와 통화했는데 조선말이 아니었어요. 그래도 숫자만큼은 알아들을 수 있었죠. 숫자는 우리와 비슷하게 들리거든요. 도착한 곳은 산골 마을이었어요. 집이 몇 채 안 되는 작은 동네였죠. 조선말 하는 사람은 한 명도 없었습니다. 들어간 집에는 노인 2분과 남자 1명이 있었습니다. 모두 저보다 한참은 나이가 많아 보였어요. 사흘이 지나던 아침 마당에 상이 차려졌고 10명쯤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저한테 붉은 옷을 입히고 남자 옆에 세운 뒤 사진을 찍었어요. 그게 무슨 일인지 그때는 몰랐어요. 사흘쯤 지나고 나서야 알게 됐죠. 말이 전혀 통하지 않았습니다. 그게 제일 힘들었어요. 배가 아프단 말조차 제대로 못했어요. 밖에 나가고 싶다는 말도 할 수 없어서 손짓을 써봤지만 그번마저도 먹히지 않을 때가 있었죠. 한 번은 물이 마시고 싶어서 마시는 신용을 했더니 밥을 내왔어요. 아니라고 고개를 저으니 이번에는 국을 갖다 줬고 3번째에서야 겨우 물을 받을 수 있었어요. 그날 이후 집노인 한 분이 저를 보며 무언가를 말했는데 웃는 얼굴이 아니었던 게 기억납니다. 그 집은 돼지를 키웠어요. 아침마다 눈을 뜨면 돼지 먹이부터 끓였습니다. 큰 솥에 겨랑 남은 밥을 넣어서 저어야 했는데 그게 무거워서 팔이 아팠죠. 그 뒤에는 밖에 나가서 일했고 반일 끝나면 다시 돼지를 돌봤습니다. 일 자체는 낯설지 않았습니다. 부업조에서 하루 종일 산 타던 사람이었으니 이 정도 바칠 쯤이야 별것 아니었거든요. 정작 힘든 건 말이었습니다. 혼자 있을 때면 일부러 소리내서 조선말로 말을 했어요. 그나마 그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입이 굳을 것 같았거든요. 돼지먹이 끓이면서 혼잣말을 중얼거렸는데
한 번은 그 모습을 집노인이 봤어요. 그날 저녁엔 밥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6달쯤 지났을 무렵이었어요. 부엌에서 그릇을 닦고 있는데 방 안에서 노인들이 하는 말소리가 들렸어요. 그런데 그날은 처음으로 그 소리가 말로 들렸습니다. 병든 여자를 데려와서 돈만 아깝다. 그런 얘기였어요. 손에서 그릇을 놓고 한참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말귀를 알아듣게 됐다는 게 기쁜 일은 아니었어요. 그 뒤로 아침마다 속이 뒤집혔고 뭘 잘못 먹었나 싶었죠. 밥 냄새만 맡아도 속이 울렁거려서 물만 마시고 지냈어요. 몸이 점점 마르니까 집사람들도 저더러 병이 있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밭에서 쓰러진 건 5달째였습니다. 고추밭에서 일하는데 앞이 노래지더니 정신을 차리고 보니 밭고랑에 누워 있었고 옆에서 집 남자가 저를 흔들고 있었어요. 그 사람이 그때 처음으로 저를 업어주었습니다. 읍내병원에 갔다가 그제야 알게 됐어요. 아이가 생긴걸요? 5달이 다 되도록 몰랐습니다. 솔직히 그런 생각을 할 겨를조차 없었으니까요. 집으로 돌아오니 노인들 태도가 확 달라졌어요. 밥 위에 계란이 하나씩 올라오기 시작했죠. 하지만 그게 저를 생각해서가 아니라 뱃속 아이를 위한 거라는 걸 저도 알았어요. 그 즈음 가장 먹고 싶었던 게 생선이었습니다. 거기가 워낙 산골이라 생선 구경하기가 힘들어요. 장에 어쩌다 말린 생선이 나와도 값이 너무 비싸서 쉽게 사지 못하죠. 사실 저는 몇 년 동안 강가에서 살아본 적이 있어요. 부대에 있을 때도 강에서 잡은 생선을 구워 먹곤 했는데 그때 맡았던 냄새가 자꾸 떠오르더라고요. 없는 냄새가 자꾸 나는 것 같았어요. 한 번은 꿈에서 생선을 먹었어요. 꿈에서 깨고 나니 한참을 그냥 누워 있었습니다. 그런 이야기는 깨내지도 않았어요. 말해봐야 사줄 리도 없고 괜히 사달라고 한 사람이 돼버릴 테니 말이죠. 딸을 낳았어요. 아이를 낳고도 한동안 이름이 없었습니다. 이 집에서 부르는 이름은 있었지만 종이에 올릴 정식 이름은 아니었어요. 호적에 오르지 못했으니까요. 저부터가 없는 사람이니 그 애도 없는 사람이 되는 셈입니다. 그때만 해도 그게 무슨 의미인지 잘 몰랐어요. 몇백 내에 사는 여자가 조용히 알려줬죠. 이런 애들은 학교 못 가. 아기를 업고 마당에 서 있었는데 그 말이 계속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봄에 만나자던 약속도 2번이나 지나가 버렸어요. 어디로 가야 할지도 모르겠고 가고 싶어도 갈 수가 없었습니다. 애가 막 걸음마를 시작할 무렵이었어요. 아침에 밭에 나가려고 마당에 나왔더니 웬일로 차가 2대나 서 있더라고요. 이 동네에는 차가 그렇게 들어오는 일이 거의 없거든요. 공안이었습니다. 집안에 있던 사람들도 전부 마당으로 나왔어요. 다들 저를 가리켰죠. 누가 신고했나 나중에 알게 됐는데 저를 그 집에 데려다준 사람이었어요. 그 사람이 몇 달 전에 다시 찾아왔던 적이 있었습니다. 다른 곳에 가면 돈을 더 준다면서 설득했지만 저는 가지 않겠다고 했거든요. 그 말이 이렇게 돌아올 줄은 몰랐죠. 애는 그때 방에 있었습니다. 공안이 저를 데려가려 하니까 그 집 노인이 애를 안고 방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애가 우는 소리가 들리는데 이미 문이 닫혔죠. 차에 실려 떠나면서 뒤를 돌아봤어요. 마당에 사람들이 모여 서 있는데 애를 안고 있던 사람은 보이지 않더라고요. 그렇게 며칠 있다가 국경을 넘겼습니다. 보이부 구류장 일하는 곳으로 들어갔습니다. 들어서자마자 옷을 모두 벗으라고 했어요. 몸에 뭔가 숨겼나 확인하려는 거였죠. 조사는 매일 이어졌어요. 중국에서 뭐 했나? 반일했습니다. 교회 갔나? 아니요, 안 갔습니다. 남조선 사람 만났나? 못 만났습니다. 똑같은 질문을 계속 반복합니다. 조사관만 바뀌면 다시 처음부터 묻기 시작해요. 사흘쯤 지나니까 제가 어제 뭐라고 대답했는지 헷갈리기 시작했죠. 가장 조심한 건 군대 얘기였습니다. 군인이 부대를 버리고 넘어오면 그게 바로 탈영이거든요. 들키면 단련대가 아니라 더 위험한 데로 보내집니다. 그래서 저는 제대하고 식량 구하러 다녔다고 말했어요. 고향도 일부러 다르게 불렀죠. 예천이라고 하면 조회가 들어갈 수 있으니까요. 한번 내뱉은 답은 끝까지 똑같이 해야 했습니다. 그게 제일 힘들었어요. 밤마다 누워서 내일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머릿속으로 되뇌었습니다. 같은 방에는 여자 6이 있었습니다. 그중 한 명이 며칠 안 돼 앞뒤 말이 달라지더라고요. 어느 날은 여기서 살았다고 하고 그 다음 날엔 다른 곳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여자는 결국 다른 방으로 끌려갔습니다. 끌려가면서 우리 쪽을 한번 돌아봤는데 그 얼굴이 아직도 잊히지 않습니다. 그 방에서는 서로 이름도 묻지 않았어요. 이름을 알다 보면 조사받을 때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밥은 하루에 2번 줬습니다. 당냉이밥 한 덩이에 소금만 푼 국이었어요. 저는 그걸 다 먹지 않고 3분의 1쯤 꼭 남겼습니다. 언제 또 굶게 될지 몰라서 종이에 싸서 챙긴 거죠. 옆에 있던 여자가 그걸 보고 말없이 자기 것도 남기더니
나중엔 우리 6 모두가 그렇게 했어요. 조사가 끝난 뒤에는 노동단련대에 넘겨졌습니다. 그곳에선 흙을 팠어요. 강가에서 모래를 퍼옮기는 일이었습니다. 하루에 몇 짐을 채워야 하는데 못 채우면 저녁을 굶게 됩니다. 한 달쯤 지나니 발이 퉁퉁 붓기 시작했어요. 신발이 안 들어가서 뒤축을 꺾은 채로 신고 다녔죠. 2달이 넘으니 짐을 지고 일어서기도 힘들었습니다. 옆에서 일하던 여자가 제목 중 두어 삽을 자기 짐으로 옮겨줬어요. 그러다 걸리면 둘 다 저녁을 못 먹게 되는데도 말이죠. 3달째 되는 날 아침에 일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거기서는 이런 사람 오래 두지 않습니다. 죽기라도 하면 서류가 복잡해진다면서 남은 옷 한 벌 챙겨 내보냈어요. 나와서도 개천으로는 가지 않았어요. 집에 가면 어머니랑 동생들이 있는데 제가 가는 순간 그 집까지 조사 대상이 되거든요. 아버지 다리도 저는 집인데 이미 힘든데요. 그래서 2달 동안이나 국경 근처에서 버텼어요. 남의 집일 해주고 밥 얻어먹으면서 하루하루 견뎠죠. 아침부터 저녁까지 일하고 나면 강냉이 한 대 받아오는 시기였습니다. 그러면서도 계속 강을 바라봤어요. 압록강은 두만강이랑 다릅니다. 폭이 좁은 곳도 있지만 물이 깊은 데라 걸어서 건널 곳이 거의 없어요. 겨울에 얼어붙으면 모를까. 여름에는 헤엄을 치거나 뭘 타야만 건널 수 있습니다. 일하던 집에는 커다란 고무대야가 하나 있었습니다. 빨래할 때 쓰는 것이었는데 어른 한 명이 앉으면 딱 들어맞는 크기였죠. 어느 날 주인 아주머니에게 그 대야를 달라고 했습니다. 뭘 하려고 그러니 아주머니는 한참 저를 바라보더니 더 묻지 않고 그냥 가져가라고 했습니다. 대신 저녁에 가져가라고 했어요. 낮에 들고 나가면 사람들이 볼 수 있다고요. 밤이 되자 강가로 내려갔습니다. 물가에서 대야를 띄우고 그 안에 앉으니 몸무게 때문에 밑으로 가라앉기 시작했습니다. 손으로 물을 저어 앞으로 가려는데 물살이 옆으로 밀어냅니다. 강 한가운데쯤 갔을 때 대야가 한쪽으로 기울더니 물이 스며들었습니다. 그때 물속에 손을 깊이 넣고 필사적으로 저었습니다. 어깨까지 팔이 다 젖었지만 다른 방법이 없었죠. 그래도 어찌어찌 건너편에 도착하니 대야는 그냥 두고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걸 끌고 다니다간 어디서 왔는지 금방 들킬 테니까요. 강을 건너자마자 바로 그 산골 마을로 향했습니다. 버스를 몇 번 갈아타고 이틀이나 걸려서 도착했습니다. 마을 어귀에 들어서니 집이 여전히 그대로였습니다. 그런데 마당에는 생전 처음 보는 사람이 서 있었습니다. 옆집 문을 두드렸더니 저를 알아보는 눈치였습니다. 하지만 문은 반쯤만 열어둔 채로 있더군요. 그 집 식구들 어디로 갔나요? 몰라. 아이도 있었는데요. 모른다니까요. 그러곤 조용히 문을 닫았습니다. 그래서 동네 집 3곳을 더 찾아갔지만 똑같았습니다. 분명 아는 사람이 없을 리가 없는데도 누구도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나중에야 알게 됐습니다. 그 사람들도 두려웠던 거죠. 제가 다시 붙잡히기라도 하면 제 발을 알려준 사람까지 화를 당할 수 있으니까요. 동네 어귀에 앉아 해가 질 때까지 멍하니 있었습니다. 그러고 나서야 일어설 수 있었습니다. 거기서 남쪽으로 더 내려갔어요. 국경 근처는 단속이 심해서 오래 머무를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기차를 타고 며칠이나 이동했죠. 표도 없이 사람들로 꽉 찬 칸에 서서 갔고요. 검표원이 다가오면 슬쩍 화장실 쪽으로 옮기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도착한 곳에서 식당 일을 구했습니다. 주방 뒤편에서 그릇을 닦고 채소를 다듬었어요. 제가 조선말을 쓰는 걸 알고 뽑아줬더라고요. 식당 주인은 조선족이었습니다. 처음엔 저를 쓰기를 꺼려했어요. 신분증 없는 사람을 고용하면 식당도 위험하니까요. 그런데 며칠 지나 다시 오라고 연락이 왔습니다. 나중에 그 아주머니가 이런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자기 어머니도 예전에 조선에서 넘어오신 분이라고요. 오래전에 넘어왔는데 그때 남의 집에서 겨울을 지내며 도움을 받았답니다. 우리 엄마도 옛날에 너 같은 사람 만났으니까 그 말만 남기고 더 이상의 얘기는 하지 않으셨어요. 제가 쓴 방은 주방 옆에 딸린 작은 창고였습니다. 거기서 몇 해를 지내게 됐어요. 낮에는 거의 나가지 않았습니다. 신분증이 없으니 길거리에서 단속에 걸리면 모든 게 끝이거든요. 장을 볼 일이 있으면 주인 아주머니가 대신 다녀와 주셨죠. 그 몇 해 동안 가장 많이 했던 건 셈이었습니다. 아이가 지금쯤 몇 살일까? 이제 학교에 다닐 나이가 됐겠지. 그런 생각들이요. 그런데 학교를 못 다닌다 했으니 그럼 지금은 뭘 하고 있을까? 여기에서 생각은 자주 막혔습니다. 밤이면 창고에 누워 그런 생각들이 끊이지 않았어요. 낮에는 일이 바빠 생각이 안 나더니 밤만 되면 찾아왔습니다. 그 식당엔 가끔 한국 손님들이 오곤 했습니다. 사업차 온 사람들이었습니다. 어느 날은 주방 문틈으로 그들의 대화를 들었는데 같은 말이지만 억양이 확실히 달랐어요. 그런데도 다 알아들을 수 있겠더라고요. 예전엔 부대 창고에서 들었던 말들이었는데 그땐 잘 안 들렸던 게 이제는 귀에 들어왔습니다. 손님들이 계산하며 나가는 것도 문틈으로 살짝 봤는데
지갑에서 카드라는 걸 꺼내 내밀더라고요. 어느 날 주인 아주머니가 절 불렀습니다. 너 계속 이렇게만 살 거야? 어쩌겠어요? 길이 아예 없는 건 아니야. 그러고는 저에게 사람을 소개시켜 주셨습니다. 비용을 묻자 나중에 한국에 가서 갚으라고 했어요. 정착금 일하는 게 나온다고 그때 처음 들었습니다. 얼마가 나오는지 정말 그런 게 있기는 한지도 몰랐지만 그냥 믿고 따르기로 했습니다. 떠나는 날 아주머니가 신발 한 켤레를 사주셨어요. 오래 걸을 테니 미리 챙겨주셨던 거죠. 다시 기차를 타고 계속 내려갔습니다. 도대체 며칠이나 갔는지 세지도 못했어요. 창밖 풍경이 조금씩 달라지는데 어느 순간부터는 나무 모양도 우리 쪽하고 완전히 다르더군요. 잎이 넓고 두툼했어요. 거기서부턴 걸어서 이동했습니다. 밤에만 움직였어요. 앞 사람들을 따라 조심조심 걸었습니다. 같이 간 사람은 6이었는데 그중에 연세 많은 어르신이 한 분 계셨어요. 산길을 걷다가 자꾸 뒤처지셨죠. 안내하던 사람도 처음엔 기다려주더니 나중엔 그냥 떠나버렸어요. 국경을 넘고 이틀쯤 지났을 때 결국 단속에 걸렸습니다. 차에서 전부 내리란 소리를 듣고 안내하던 사람은 그 자리에서 사라져버렸습니다. 멤버들만 남아 우두커니 서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2달 넘게 갇혀 지냈어요. 좁은 방에 20명이 넘는 사람이 모여 있었습니다. 누울 틈이 없어 다들 앉아서 눈을 붙였죠. 다른 나라 사람들도 있었는데 서로 말이 안 통해서 자기네 부류끼리만 어울렸어요. 일주일에 한 번만 바깥에 나갈 수 있었는데 그 몸으로 하늘을 보는 게 그때 제 세상의 전부였습니다. 어느 날 이름을 부르길래 나가보니 양복 차림의 남자가 나와 있었습니다. 우리말을 했고 식당에서 들었던 바로 그 억양이었어요. 대한민국에서 왔습니다. 그 순간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그날 바로 나온 건 아닙니다. 이름, 고향, 부모님 성함을 적고 사진도 찍었습니다. 또 며칠을 기다렸더니 종이 한 장을 건네주더라고요. 여권 대신 쓰는 거라면서요. 비행기를 탔어요. 살면서 처음 타보는 비행기였는데 이륙할 때 몸이 뒤로 쏠리는 느낌이 무섭기도 했습니다. 옆에 앉았던 같이 갇혀 있었던 여자분이 제 손을 꼭 잡아줬어요. 내려가 보니 검은 옷을 입은 사람들이 여러 명 서 있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는 순간 온몸이 굳어버렸어요. 잡혔구나 하는 생각만 들었습니다. 부대 강연회에서 들었던 이야기가 딱 그거였거든요. 남쪽에 잡혀가면 살을 찌워서 피를 뺀다고요. 그 강연을 들었던 날 앞줄에 앉아있던 아이가 입을 틀어막던 모습까지 순간 떠올랐습니다. 차를 타고 이동할 때 창밖으로 간판이 계속 스쳐 지나갔어요. 글자는 알겠는데 무슨 뜻인지 모르겠는 게 많더라고요. 조사를 받으러 데려갔습니다. 방을 따로 주더군요. 침대도 있고 안에 화장실도 있었어요. 그런데 오히려 그래서 더 무서웠습니다. 이런 곳에 가둬놓고 대체 뭘 하려는 건지 걱정이 됐거든요. 조사는 그냥 앉아서 이야기만 하는 게 아니었어요. 종이를 내밀면서 그리라고 합니다. 부대가 어디쯤 있었는지, 막사가 몇 동이었는지, 총전은 어디에 뒀는지 그런 걸요. 그림을 잘못 그리는데 그걸 여러 번 그려야 했습니다. 그리고 나면 그걸 놓고 다시 물어요. 여기서 강까지 얼마나 걸리냐? 초소 개수는 몇 개냐? 교대는 몇 시간마다 하냐? 그런 식으로요. 대답하면 바로 적어두고 며칠 뒤에 또 그 종이를 가져와서 같은 걸 물어봅니다. 앞서 말한 거랑 다르면 왜 다르냐고 추궁하기도 해요. 중간에는 군 관계자들도 와서 따로 물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또 다른 것들을 물었어요. 총 이름을 말하라고 하고 탄창은 어떻게 갈았는지 직접 손으로 해보라고 시키기도 했습니다. 5명이 같이 넘어왔다는 것도 전부 말했어요. 그 얘기를 하니까 조사가 더 길어졌습니다. 나머지 4명은 어디 있냐고 묻는데 저도 모른다고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다음엔 하나원에 들어갔어요. 그곳에서는 여러 가지를 배웠습니다. 은행 가는 법, 지하철 타는 법, 전화기 사용하는 법 등 물건을 사고 거스름돈을 받는 것도 연습했죠. 거기서도 사람들을 만나면 서로 어디서 왔는지 묻곤 했습니다. 식당에서 밥을 받으며 자리에 앉았는데 맞은편에 앉은 사람이 자꾸 저를 쳐다보더라고요. 한참을 그렇게 있다가 그 사람이 먼저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보니까 후방사업조에서 무게재던 동무였어요. 둘 다 아무 말도 못하고 그냥 서 있었죠. 그 자리에 한참을 그렇게 머물렀습니다. 주변에서 뭐라고 하는 소리도 잘 들리지 않았고요. 그 동무는 저보다 2회 먼저 들어와서 지금은 하나원에서 일까지 돕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둘이 앉아서 이런저런 얘기를 나눴어요. 나머지 새 소식도 그 동무가 전해줬습니다. 제일 힘좋던 동무는 넘어온 지 얼마 안 돼 붙잡혔고 북쪽으로 갔다는 것까지만 알고 더는 모른다고 했어요. 손재주 좋던 동무는 아직도 중국에 있다더군요. 한번 연락이 왔었다는데 그 뒤로는 소식이 끊겼다고 했습니다. 제일 어린 아이 얘기를 꺼냈을 땐
그 동무가 잠시 말을 멈추더라고요. 그렇게 우리는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하나원은 나와 배정된 곳으로 갔습니다. 주민등록증은 며칠 뒤 동사무소에서 받았어요. 번호표를 뽑고 기다리는데 앞에 앉아있는 사람들이 여럿 있었습니다. 다들 자리 차례를 기다리느라 손전화만 들여다보고 있더군요. 제 번호가 불리자 창구로 갔더니 직원이 카드를 내밀었습니다. 조심스레 받아 이름을 들여다봤어요. 제 이름 석자가 선명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그게 제 진짜 이름이었죠. 군대에서 부르던 이름, 중국에서 그 집 사람들이 불러주던 이름, 그리고 구류장에서 제가 지어냈던 이름까지. 이름이 셋이나 있었지만 다 달랐습니다. 그런데 그 카드에는 내 진짜 이름이 새겨져 있었어요. 한참 들여다보고 있으니 직원이 물었습니다. 뭐 잘못됐어요? 아니요. 그 말밖에 할 수 없었습니다. 집에는 짐이 고작 가방 하나였습니다. 그 안에는 옷 몇 벌과 하나원에서 받은 물건들이 전부였어요. 첫날 밤 방바닥에 앉아있는데 방이 너무 조용해서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사람 소리 하나 없는 데서 자보는 건 처음이었습니다. 군대에서는 20명이 한 방에서 잤고 구류장도 그랬으니까요. 그해 겨울에는 보일러도 못 켰어요. 버튼이 여러 개 있어서 어떤 건 눌러야 하는지 몰랐거든요. 아무거나 눌렀다가 고장날까봐 겁이 나서 이불만 뒤집어 쓰고 잠을 청했습니다. 사흘을 그렇게 버티다 아랫집 문을 두드렸어요. 죄송한데 이거 좀. 아주머니가 올라와서 버튼을 눌러주고 내려가셨고 며칠 뒤에는 김치 한 통을 들고 오셨습니다. 담당 형사님이 은행이랑 가구점에 같이 데려다 주기도 하셨어요. 하지만 저는 그게 감시라고만 생각했죠. 이 사람이 나를 따라다니면서 뭔가 보고하는구나 싶었습니다. 그래서 물어보시는 말에 늘 짧게만 대답했어요. 한 번은 밥을 사주신단 말에 따라갔지만 정작 저는 먹질 않았습니다. 왜 안 먹느냐고 물으시길래 배가 안 고프다고만 했어요. 그날 헤어질 때 형사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천천히 하세요. 급할 거 없어요. 그 말을 들으면서 집에 오는 길에 좀 이상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감시하는 사람이 급할 거 없다고 하지는 않잖아요. 처음 시작한 일자리는 김치 공장이었습니다. 새벽 5시에 나가서 배추를 절이고 소금물에 담갔다 건져 씻고 물기를 빼서 양념 바르는 곳으로 옮겼어요. 겨울에는 손이 계속 물에 닿아서 온통 트고 갈라졌습니다. 그래도 일 자체가 힘들다고는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원래 산에서 뿌리 캐던 사람이라 그랬나 봅니다. 공장 아주머니들이 제 말투를 듣고 어디서 왔냐고 물었습니다. 그냥 대답하지 않고 있다가 한 분에게만 살짝 말씀드렸죠. 그분이 그 다음날 반찬을 싸오셨어요. 첫 월급날 통장을 들고 근처 의자에 앉았습니다. 숫자를 한참 들여다봤어요. 이게 사실 얼마인지 당장 감이 안 잡히더라고요. 그래서 배추 한 포기 값이랑 비교해보고 몇 폭이나 되는지 세어보다 말았습니다. 그러다 문득 딴 생각이 들었죠. 우리 어머니가 석탄 자루를 몇 번이나 저 나르면 이만큼이 될까? 그런 생각이요. 그 자리에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그때부터 돈을 보내기 시작했어요. 사람을 통해 보내다 보니 중간에 빠지는 게 많았죠. 열을 보내면 6이나 7만 전달됐지만 어쨌든 계속 보냈습니다. 공장에서 꼬박 3년을 채웠습니다. 그러다 아주머니 한 분이 요양보호사 일을 권해주셨죠. 그분도 그쪽으로 옮긴 참이었어요. 교육을 받고 시험을 봐야 했는데 글로 치르는 시험이었습니다. 3번째 도전 만에 붙었습니다. 합격한 날에 형사님께 전화를 드렸어요. 이제는 그분을 더는 의심하지 않던 때였습니다. 요양원에서 일한 지도 몇 해가 지났습니다. 어르신들 목욕도 도와드리고 식사도 챙기고 밤에는 곁에서 자리를 봐드립니다. 몸을 쓰는 일이라 저와 잘 맞았습니다. 군대에서도 몸 약한 동물을 업고 다녔으니 크게 다르지 않았거든요. 작년에 새로운 할머니 한 분이 오셨습니다. 기억이 점점 흐려지시는 분인데 따님이 한 달에 2번씩 찾아오셨어요. 올 때마다 뭔가를 사들고 오시곤 했죠. 어느 날은 참외를 깎아 어머니 입에 정성껏 넣어드리더라고요. 그런데 그날은 할머니가 따님을 알아보지 못하셨습니다. 누구냐고 물으시더군요. 따님이 웃으면서 나예요. 나하고 대답했지만 참외를 들고 있던 손이 그 자리에서 멈춰 있었습니다. 그러고는 잠시 후 화장실에 다녀온다며 밖으로 나가셨죠. 복도에서 그분이 벽을 마주보고 가만히 서 계신 모습을 제가 봤습니다. 그날 퇴근 후 집에 돌아와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저 딸은 어머니가 자기를 몰라도 앞에 서 있을 수 있는데 저는 그마저도 안 되는 사람입니다. 제 딸은 제 얼굴을 아예 모릅니다. 걸음마 뗄 때 잠깐 봤을 뿐이거든요. 그 일을 겪고 나서 사람 찾는 일을 다시 시작했습니다. 중국에도 사람 찾아주는 이들이 있습니다. 한 번 맡길 때마다 몇백만 원이 들어갑니다. 지금까지 4번이나 부탁했어요. 하지만 제가 아는 건 동네 이름 하나뿐입니다. 그것도 제가 들은 대로만 기억하고 있고 한자로는 어떻게 쓰는지도 모릅니다. 그 집 성씨도 모르고 어디로 이사했는지도 알 길이 없습니다. 돌아오는 답은 항상 똑같아요. 그 동네엔 그런 집이 없다고만 합니다. 아버지는 제가 이곳으로 넘어오고
몇 해 지나서 돌아가셨다고 들었습니다. 다리 때문에 오래 병을 앓으셨대요. 부고를 들은 것도 돌아가시고 한참 뒤였죠. 어머니는 아직 살아계시고 동생 둘도 그대로 개천에 있습니다. 하나원에서 만난 동무와는 지금도 연락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한 달에 한 번은 꼭 만납니다. 만나도 옛날 이야기는 잘 꺼내지 않아요. 그냥 밥 한 끼 먹고 헤어집니다. 5명 중 이곳에 온 사람은 둘뿐입니다. 부대에 있을 땐 늘 저울로 정확히 달아주는 밥을 먹었습니다. 그마저도 규정 양보다 적었죠. 그걸 먹고 산에 올라가 하루 종일 뿌리를 캐고 냈습니다. 지금은 아침에 일어나 밥 짓고 김치 꺼내고 계란을 부칩니다. 계란이 먹고 싶으면 언제든 부쳐 먹을 수 있어요. 고향집에서는 제가 떠나던 날 아침에 딱 하나 있었던 게 그 해 겨울 처음이었거든요. 그래도 아직 못 찾은 게 있습니다. 그 산골에 두고 온 아이가 이제는 20살이 훌쩍 넘었을 겁니다. 얼굴이 어떻게 생겼는지조차 저는 모릅니다. 이름도 없이 컸을 텐데 학교라도 다녔는지 그것마저 모르겠어요. 바라는 게 딱 하나 있다면 그 아이가 어디에 있든 밥만은 제대로 챙겨 먹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그거 하나만은 꼭 그러길 마음으로 빌고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 어떻게 들으셨나요? 얼어붙은 강 위를 함께 기어 건넜던 5사람 가운데 지금 이 땅에 남아있는 건 단 2명뿐입니다. 나머지 셋은 어디에 있는지 누구도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은 이 이야기에서 어떤 장면이 가장 오래 남으셨나요? 댓글로 남겨주세요.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